그럼 미래의 가치가 있는 거는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과 가치를 비교했을 때 가치가 높은 게 훨씬 더 저평가다. 저평가, 미래 가치가 있다. 오늘 제가 뭐를 하는지는 아시죠? 철길 따라, 돈길 따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교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교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에 대한 개선이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교통이 지금보다 좋아지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중에 교통에 대한 개선, 교통이 지금보다 나아지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가 좋거나 이랬을 때 어떤 영향,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건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불편해야 돼요. 아주 많이. 그래야 뭐를 하죠? 불편한 것들. 무언가가 불편해진 게 편해지면서 어떤 주변에 있는 환경 자체가 또 깨끗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 불편하고 안 좋아야 된다. 그래야 안 좋기 때문에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도시환경정비 사업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제 투자로서는 가치가 높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저는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고 이주 수요가 있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교통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 저는 20년 정도를 해보니까 평균 데이터를 내본 거예요. 두 가지 정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하락장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기가 어렵다. 단순하게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부동산이 상승을 할 때 먼저 상승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 먼저 떨어지는 친구가 있고,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많이 갔거든요. 이 투자자들이 많이 가서 어떤 외부의 충격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30 기본계획 안에서 개발을 할 건데 무산이 됐다. 용산처럼 국제업무지구를 짓기로 했는데 무산이 됐다. 이게 하락폭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대상들은 상승과 하락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는 거고, 입지 여건이 좋은, 살기 좋은 곳들은 그래도 하락폭이 좀 적더라.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인데, 그 중에 투자라면 한 개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투자로서 매력은 좀 적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이걸 오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개발 호재, 이주 수요, 교통 개선하고 그 중에 교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많이 볼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공공재개발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청담동이나 삼성동처럼 GBC 센터가 생기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대체적으로 이런 개발에 대한 호재들이 있는 곳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가 많아요. 뭐 제가 늘 괜찮게 보는 삼성동, 청담동처럼 7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이런 것들은 집보다는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는 일자리다. 그래서 뭐 잠시 제1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일자리가 많잖아요. 지금 현재 양재동 R&D라든가 잠실 관광특구는 예전에 지정이 됐는데 일단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수요가 많이 몰리겠죠. 수요가 많이 몰리면 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날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직원들도 좀 더 많이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주 수요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넘어갈 건데, 개발 호재와 이주 수요는 이주를 하면 철거를 한다는 건데, 대다수는 재개발, 재건축, 또 이주가 생기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발 재건축 말고 공공기관이고 어떤 개발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딱 이번 정부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 무주택자들한테 기대 심리를 준 게 뭐죠? 저 신도시. 신도시가 생겨나면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수용을 당하거나 해서 밀어내서 택지 개발이라는 걸 하잖아요. 또 이주수요가 생기는 거고요. 이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하게 되면 그 토지 보상을 받은 걸 은행이나 이런 데들에서
세테크적인 측면 때문에 엄청나게 뭐 팀이 구성이 되잖아요. 이주 수요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지 보상을 받아 대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인근 쪽으로 많이 사고 나머지 일부는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사놓겠죠. 이 이주 수요도 어디가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 멀리 안 가거든요. 아는 동네에 가서 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서 아유 대표님이 이런 이주 수요 때문에 인근으로 살아라 해서 인근으로 살려고 하는데 대표님은 투자하면은 그 인근에서 옆으로 또 산다면서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재건축을 하면 이쪽에 가서 살아. 정준환이는 여기 가서 산다. 이 사람들도 팔아도 이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근데 제가 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기억은 못 하시더라고. 단. 여기는 넘어가면 바운드는 엄청 커지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지금 얘기했던 개발 호재라든가 교통 개선이 맞물려 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황금성이 떨어져요.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황금성이 좀 떨어지죠.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통분모, 이주 수요, 교통 개선, 개발 호재 이렇게 있는 거에 공통분모는 이런 데를 사도 되지만 이런 공통분모가 아니라면 차라리 여기가 나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주 수요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교통 개선. 지금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니까 대체적으로 강북 지역이나 뭐를 얘기하죠? 경, 전, 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데들이 교통의 사각지대잖아요.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좋게 하는 거죠. 그런 지역들이 좀 저렴해요? 안 저렴해요? 저렴하죠. 옛날에는 평당 1,000도 안 됐던 게 지금은 엄청 비싸기도 해요. 그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면 또 한참 길어지지만 어쨌든 교통이 불편한 곳이 좋아지면서 주변의 유입인구가 증가해서 가치가 상승하였다.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여러 종류가 많이 있겠죠. 한번 볼까요? 이런 교통에 대한 개선인데 그 중에 오늘은 수도권 전철 연장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김포 도시철도. 이거 언제 개통했죠? 이게 9월 28일. 어쨌든 지금 과거보다 김포 쪽이 좀 더 나아진 거죠. 진접선. 그죠? 진접선하고 4호선 연장 부분이에요. 방콕에부터. 별내선. 예, 별내 신도시. 예전에 별내 신도시를 뭐라 그랬냐면 강북의 판교라 그랬어요. 피가 막 8,000씩 붙고 막 그랬어요. 별내가. 교통이 그때 당시 좋지도 않았는데. 거기는 별내 같은 경우는 평수가 대부분 컸죠. 뭐 38평이 제일 작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12년도, 13년도 막 입주를 시작했는데 8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이죠. 암사부터 시작해서 하남선, 5호선 연장. 이게 이제 대표적인 수도권 전철들이에요. 어쨌든 한강 신도시부터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김포도시철도. 일단은 홍대, 영등포, 여의도 이런 데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많다. 제가 아까 개발 호재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거는 교통에 대한 개선이지만 결국은 부동산의 미래 가치가 있는 건 일자리, 사람, 인구. 그래서 도심 회귀 현상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뛰네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존에 있던 교통이 개선되면서 이런 중심지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얘기 제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엉뚱한 거를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접선 4호선 연장. 이게 원래 개통이 2021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었죠. 당고개부터. 당고개 4호선이잖아요. 당고개 가면 음식 유명한 게 있었는데 뭐였지? 제가 예전에 먹었는데 추어탕이었나? 뭐였나? 당고개역 가보신 분? 추어탕 있어요. 그죠? 유명한 데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왜 제가 물어보냐면 저도 약간 미식가거든요. 요새는 뭐 맛있는 데 먹으러 가는 게 좋더라고요. 당고개 쪽이나 이게 상계 노원을 가면 평형대들이 좀 작죠. 예. 그러면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형대가 작은 친구들이 많은 게 좋을까요? 큰 평형대가 많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많아요. 장사가 잘 돼요. 그죠? 여튼 이런 4호선 진접선 연장에 대한
주목할 점은 남양주시 별내 오난 진저 등 경기 동북부 교통 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이 당연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따가 이 그림이 그려져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게 10월 9일 날 제가 캡처를 떠봤더니 지하철 4호선 남양주 연장 개통 연기. 당연한 거죠. 예. 개통이 연기가 안 되면 말이 안 돼. 신도시가 연기가 되지 않으면 말이 안 돼. 예, 그죠?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제대로 된 적이 많지 않다. 예, 그리고 제가 남양주 주민설명회 자료를 갖다 10월 22일 날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막 훑기 위한 것보다는 이런 데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보면 남양주시에 공지 이런 사항 들어가면 이런 게 이제 최근 순서대로 떠요. 이걸 읽기 위한 건 아니고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 들어가도 마찬가지. 고시공고, 공지사항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런 자료가 나와 있으면 눌러보세요. 주민설명회 10월 13일 날 했네요. 국토부, 뭐 서울시가 철도공단 막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연장이 계속 된다라는 거, 이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교통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보통 계획 단계가 있고요. 예비 타당성 검토라는 단어가 나오고 착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통이라는 걸 해요. 어느 때 가장 많이 오른다고 제가 항상 그래요. 네. 그러면 서울의 가장 기본이 되는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 계획 때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할 때 예전에는 아파트로 따지면 구역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어떤 단계로 갈 때마다 눈에 보여야, 지금처럼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눈에 보여야 사람들은 살 수 있었고 가격이 많이 뛰었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주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지금은 워낙 정보의 홍수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얘기를 올리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다 올리고요. 전문가들도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방송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부동산 방송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좀 적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 전문가들하고 이제 저도 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15년 가까이 했으니까 만나면 다 달라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많이 달라. 전문가들도 왜 세무사도 양도세 전문이 있고 뭐 사업소득세 전문, 부가가치세 다 전문가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거든요. 구리 집안 함몰 2023년도 9월 별내선 개통 이상 없을 듯, 뭐 이런 기사가 11월 15일 날 떴더라고요. 공통점은 개통이 항상 연장되는구나.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오면 조만간 개통이 되니까 그때 가서 파는 게 낫지 않아요? 맞는 얘기긴 한데 그거 팔면 돈 들고 있을 건 아닌데 다른 데는 또 안 떼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도 또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을 투자해서 뭐 10억을 번다. 10억은 너무 크구나. 1억을 번다고 진짜 1억은 작은가? 어쨌든 이 금액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걸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초기 단계 때 더 많이 뜬다 그랬잖아요. 개통이라는 단어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다. 그때는 가격 상승폭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투자는 초기 단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개통까지 기다리는 것보단 적절한 이익이 봤다면 투자라면 초기 단계 와서 진척될 때 또 다시 매각하고 이런 게 투자인 것 같아요. 하남선, 미사강변 여기 많이 올랐죠? 다 올랐죠,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전번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송파구에 살았는데 전세가 엄청 뗐으니까요. 5억에 들어갔는데 만기가 돼서 나오려고 그랬더니 8억, 9억이 된 거죠. 2년 살다 나오니까. 그래서 하남을 가려고 그랬더니 한 7억대 정도 한대요. 2억을 보태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2억은 너무 크죠.
근데 이분이 기다렸던 이유는 청약에 대한 기대 심리였어요. 젊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청약이 나이가 좀 있으시면서 무주택 기간이 길면서 제가 농담 삼아서 자녀가 많아야 돈도 많이 못 벌어야 그래야 이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거에 대한 희망 때문에 기다렸는데 문제는 전세 들어갈 자금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투기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3, 4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땡빚을 내서라도 왕창 샀을 거예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또 많이 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전세 가격이 많이 뛸 것 같아서 전세 가격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르. 임대료가 오르면 전세가 3억이었어요. 매매가가 붙은 상태여서 한 4억이었다고 치자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4억이 되면 매매 가격은 떨어질 수는 없죠. 어쨌든 오르잖아요. 임대료가 오르면 매매가는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면 집을 많이 지을까요? 조금 지을까요? 상식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수박을 파는 사람이에요. 과일가게 사장이에요. 수박이 한 10통을 갖다 놨는데 순식간에 다 팔려버렸어요. 그럼 다음날 수박을 더 많이 갖다 놓겠죠. 잘 팔리니까. 부동산 매매 가격이 뜨면 수요가 많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착공량, 이게 늘어나요. 이게 늘어나면 착공을 했으니까 집은 생겨나겠죠. 그러면 집이 생겨나면 입주할 수 있는 입주량은 많아지겠죠. 이 입주량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내려가면 이 논리가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임대할 수 있는 이 물량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임대료는? 그래서 이 현상들이 또 다시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임대료가 오르면.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5% 상한을 둔 이유가 임대료가 너무 많이 뛸 것 같으니까 임대차 3법 내가지고 억제를 한 거죠. 임대인들이 많이 가격을 올릴까봐. 근데 그게 부작용이 훨씬 더 크잖아요. 억지로 무언가를 해놓으면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5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이 또 역시 12월 개통 빨간불. 개통은 늘 개선이 될 때 제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 기다렸다 파는 것보단 차라리 어느 정도 하고 초기 단계로 왔으면 좋겠다. 교통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공식처럼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한 20년 동안 하면서 평균이라는 게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상담을 할 때 기준점, 그리고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러면 제가 평균 데이터를 내보니까 지하철에 대한 연장은 보통 그냥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면 2년 내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좀 안정적이더라. 도로라든가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도 교통에 대한 개선이죠. 이런 것도 개통일이 확정된 곳 또는 1년 내에 착공. 그리고 경전철은 개통일이 확정되거나 언제까지 개통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또 딜레이 되겠지만 1년 내 착공. 근데 이 경전철의 특징은 큰 평형대들은 의미가 좀 없어요. 경전철이 생긴다고 해도. 대부분이 이제 좀 평형대가 크면 뭐 소득 수준도 좀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전철 뭐 버스 몇 개 붙여놓은 거, 그거로는 어떤 영향을 많이 안 준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큰 평형에 대한 조건을 좀 얘기하면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 40평형대 정도가 그냥 중대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30평대가 국민주택 규모 중형, 뭐 20평대가 소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소형 살 바에는 큰 평형이 낫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건 이제 희소성 때문에 그랬는데 아파트 이렇게 단지가 있어서 소형들이 이렇게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큰 평형이 조금 있는 데가 있고 큰 평형이 많은 곳에 수요가 많으니까 소형 평수 조그만 게 있어요. 이럴 경우에 특징을 보면 소형이 많으면
대형의 힘을 많이 못 받아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대형이 많은 곳에 소형은 어떨까요? 얘는 또 괜찮아. 그래서 대형 평수를 살 때는 제가 이제 거의 중형과 큰 대형 평수가 가격이 붙어 있는 데에서는 그래서 대형을 사되 대신 뭐 고등학교가 좀 가까이 있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으면 나중에 상승을 할 때 큰 폭의 상승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대형 평수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경전철에 20, 30평 때는 영향을 많이 받지만 큰 평형 때는 영향을 안 받고 적어도 1년 내에 착공하는 것들이 그나마 안정적이다. 왜? 한다고 그러고도 안 하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가 낫고, 터널이 있죠. 옛날에 장제 터널이라고 했던 게 그 서리풀 터널인 거잖아요. 이런 터널이 뚫리는 것도 교통에 대한 호재가 많죠. 강남역까지 다이렉트로 방배동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교통의 개선인데 좀 정리를 해봤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 교통의 개선 좋다 이거예요. 뭐 어디 가서 교통에 대한 개선을 좀 알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쓰는 이 미래철도 DB라는 곳에 가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런 것들 누르면 지역별, 개통 시기별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 좀 누르고 지도도 좀 보고 저는 많이 써요. 이거 되게 유용해요. 미래철도 DB. 그 다음에 지금은 교통에 대한 개선을 얘기했지만 교통이 현재 좋은 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현재 좋은 곳, 편리한 곳들은 실거주 목적에서 좋다. 앞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투자랑 실거주는 좀 다른데, 투자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입지 환경이 종부세 많이 내니까, 송파에 있는 거 종부세 많이 내시겠네. 강남. 강남이요? 강남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2천만 원 냈던 사람이 한 4천, 3,900 정도 냈다가 내년에 한 5천 되던데. 비싼 거는. 그죠? 집이 없으면 사야죠. 그건 당연히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서울에 집이 없다면,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사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사라고 해요, 제가? 쓰러질 것 같으면 개발하거든. 그런 의미가 좀 더 크긴 해요. 근데 없으면 계속 후회할 거예요, 아마. 이게요, 2008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오기 전에, 7년도, 8년도에. 어쨌든, 어떻게든 어머님은 현금을 갖고 있고 주택이 없다면 사야 되는 거고, 자녀분 얘기를 하는 거라면 청약을 너무 기다리지 말아라. 그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라고 보여져요. 그거 기다렸다가 대부분의 분들이 전세금 올려주다가 바빠서 진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저축이라는 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 조금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올라서 못 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 그렇죠. 참 많아요. 제가 좀 조사를 쭉 했더니 서울시내 더블역이 7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교통이 좋은 곳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계획들이 역세권 개발도 더블 역세권을 기준으로 노후되어 있는 곳들이 검토가 많이 됐고, 또 그 용적률 인센티브도 많이 줘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 뭐 LH가 됐든 SH가 됐든 공실이 생긴 임대를 하기 위해서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집들도 매입해서 공실이 있는 곳은 역세권에서 멀거나 노후되어 있는 주택이거나 이런 데들은 공실이 아직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옛날에 뭐 청년주택이니 시프트니 해가지고 주는 건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이 얘기 하냐? 더블역이라든가 역세권 가까이에 노후되어 있는 지역은 귀신 나올 거니까 개발을 해야 안 해요? 한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계획이 있는 것은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아까 우리가 봤던 교통에 대한 개선도
개통 시기보다 연장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는 곳들은 가급적이면 작은 돈으로 묻어둔다라는 개념으로 간 사람은 게임에서 이기는데 무리했던 사람들은 꼭 게임에서 지더라고요. 어떤 지역이 막 평당 1억이 가고 막 한 3천만 원 했던 게 1억이 가고 교통이 좋아진다. 아니면 개발한다 그래서 했는데 이런 곳들에 무리를 했던 사람들은 꼭 희한하게 1억에 샀다가 한 5천에 팔아요. 평당. 계획이 있는 곳은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물론 개인마다 너무 달라요. 저는 개별 상담 때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그 부분은 염두에 두되 더블 역세권 이런 데들은 관심을 갖고 쿼드러블 역세권은 상당히 많죠. 이런 데는 비싸요, 안 비싸요? 네, 비싸요. 이런 데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돈이 있으면 사야지. 오르는 곳은 앞으로도 더 오를 거니까. 근데 저는 불변의 원칙이 뭐냐? 앞으로도 오르는 곳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되면 개별 상담 때 제가 또 본인한테 맞는 컨설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엑셀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젊은 분이 올 줄 알고 야간이라서 다 젊으셔가지고 다 30대죠? 네. 어머님은 35? 45? 네, 네. 청춘이 되면 좋죠. 네. 엑셀인데 저는 이제 분석을 뭘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마다 랜드마크가 있어요. 여기를 제가 이제 분석을 대표적인 샘플을 한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5대권역으로 나눠져요. 제가 샘플로 해서 걸러낸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동부권의 동대문구에 아파트 중에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는 여기 이문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교통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뭐 동부가선도로 지하 되는 부분에 대한 호재가 있고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이 지역 중에는 좀 적게 들어가는 소액에 맞으면서 1000세대 이상이고 여기서부터 500m 이내에 이런 엑셀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땅은 팔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예요. 이렇게 있고 이게 1번지, 2번지, 3번지가 있는데요. 여기 또 집이 있어. 여기 도로가 있어. 여기 도로가 없어. 집이 막 붙어 있어. 이런 데가 있는데 얘가 집을 지으려면 한 55평 이상은 돼야 어떤 건축 행위를 하는데 그나마 좀 괜찮아요. 물론 땅 모양에 따라 너무 다른데. 얘가 20평이야. 얘가 한 40평이야. 그리고 한 이게 10평이야. 만약에 그렇다고 쳐요. 그리고 얘는 60평이야. 이거 하나만 사면 집 짓기는 좀 양호하네. 그죠? 근데 얘는 이거 20평 사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가 오래된 주택이죠. 뭐 한 40평으로도 집이 지어지기도 해요. 설계만 잘 뜨면. 저 봤어요. 얘는 신축이야.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주차장 몇 개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다중주택인데. 얘가 신축이면 어떤 사람은 이런 20평짜리랑 40평짜리랑 사서 보통 건축행위를 해가지고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축 지은 사람은 절대 안 팔아요. 이제 자기가 공사비도 들였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40평짜리 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긴 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땅 크기는 이거하고 하지만 60평이니까 집 지을 수는 있네요. 왜 등기부를 뗄까요? 일단은 부동산 투자는 시간이 돈이라 그랬잖아요. 기다려서. 일단 여기에 등기부를 떼면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등기부 떼면 많이 떼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 사면 되지만 땅을 갖고 있는 주택은 그 가치는 엄청나게 높다고 봐요. 서울 시내 땅이 위치 좋은 데 땅이 막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막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주택들은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뭘로 변하는 거예요? 아파트로 변하는 거예요. 아파트 부시고 이런 거 못 짓잖아요. 단독주택.
아파트 재건축해가지고 단독주택 짓는 건 못 보셨잖아요. 이런 가치가 높다고 봐요, 미래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파트에 대한 가치보다 이런 땅을 갖고 있는 주택, 뭐 단독이 됐던 점포주택이 됐던 이런 게 훨씬 더 가치가 높다고 보여져요.